네,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국 해외에서 그 의제랑 관련해서 이제 사례들 뭐 또는 이런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례가 이제 특히 영국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있고 그런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넘어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린 뉴딜이라는 거 다 들었죠. 근데 영국에서 그린 뉴딜 그룹 그래가지고 영국 그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그 같은 사례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한 그린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갖다 확장시키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그린 뉴딜을 위해서 각국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영국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한 미국도 구체적인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응 조치로 진보연구소에서 어떻게 됐다. 또 그린 리커버리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특히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시키는데도 그렇고 여러분 녹색 투자 전략 분야와 일자리 그래가지고 2008년에 미국 쪽에서 이제 제안한 건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야들이 일자리로 많이 각광을 받고도 새로 필요하겠다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게 되면은 주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녹색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바이오 연료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이라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살펴보고 자 이걸 빨리 건너뛰는 거는 책에는 자료를 갖다 올리지 않았는데 그 생태산업단지 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 12시 좀 넘으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나한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국내 대응 동향으로 보게 되면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해서 2008년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처음으로 이 녹색 성장이란 개념을 갖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녹색 기술을 해서 지난 MB 정권 때는 녹색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실제로 녹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뭐, 이름만, 그러니까 말만 바뀌었지,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기술이죠. 환경과 관련된. 녹색 기술이 됐던 뭐, 그린이 됐던 뭐,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환경과 관련된 기술인데, 그 같은 거 갖다가 이제, 경축사에서 이야기하면서 녹색 기술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갖다가 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2008년에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만큼을 약 30% 뭐 40% 이 정도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냐.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원래 수요가 증가하면 이와 같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다가 내려서 한 30% 정도를 갖다가 줄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믹스에서 탈화석 시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면서 하기 위해서 줄이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한 30년에 원자력을 갖다가
이만큼 늘리고 그러면서 줄이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 부분도 저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 신재생 기타 이게 11%인데 11%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한 늘어나는 양을 갖다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라 하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좀 전에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열이라든지 지열 땅에서 이제 얻은 지열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태양광인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도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풍력은 실제로 그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주위에 악영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물체에도 굉장히 많은 조류, 특히 새들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주고, 그래서 풍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조력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가 생겼지만 그게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화호에는 좋은 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력 발전소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조력 발전소 생기게 되면 갯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의 파괴를 갖고 오는 것들이 있어서 변화를 갖고 오는 것들에서 그게 좋은 것들 아니고 또 그것도 조력은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태양광은 그래도 낮과 밤이 있어서 낮 시간에 그래도 꾸준하게 이 태양광 발전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라. 태양광도 사실 태양광 그 집진기라고 그럴까? 그걸 설치된 데 주의가 영향이 있대요.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좋아야죠. 낮과 밤이 있으니까 밤에는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발전한 것 같다 잘 저장했다가 밤에도 사용할 수 있게 여하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충분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그만큼 잘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적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원자력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자력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아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고. 그렇게 원자력도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여하튼 상황이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12%라는데 11%가 아니라 한 20, 30%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30%까지 안 되더라. 한 20%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오 부분도 이렇게 올린다. 바이오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들 갖다가 재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바이오만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물자원을 갖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또는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 나무들을 갖다가 식물을 갖다가 배해서 그걸 갖다가 재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재배를 해서 그부터 얻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열대의 나무들 갖다 지금 많이 비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 갖다 많이 그 밀림지대를 갖다 없애고 거기를 갖다가 다년생이 아닌 1년생 갖다 사탕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그걸부터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얻겠다고, 에탄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겠다고 해서 열대림을 많이 없앴거든요. 실제로 많이 없앴는데 그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안 하고 있죠. 원래 계획되는 거 많이 중단시킨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바이오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다랗게 해당이 안 돼서 가난 이 부분을 갖다 여기 44배라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갖다가 잡았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열은 뭐 크다란 문제가 없으면 잘 활용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지열도.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부터 뭐 개발한다든지 그런 에너지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보게 되면은 외국에 이와 같이 협력 연결을 갖다 구축하고 또는 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채굴을 한다든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와 같은 계획들을 갖다가 해서 해외전을 갖다가 많이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이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해서 가난 늦추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늦추겠다 하는 계획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 기획단이라는 것도 2028년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했고, 2013년에 이제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목표제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됐다 하는 것 갖다가 업체들별로 어느 정도 업체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업체 온실가스 에너지 현황 그래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래서 얼마큼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갖다가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비교적 이런 부분은 부분별 온실가스 부분 업종별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전기전자 부분에서 많은 것 갖다 줄이고 발전에너지 이런 부분에 많은 요구를 갖다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되는데 이 전통 산업은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줄여진 상태예요. 비교적. 그래서 약간 줄일 수 있고 단지 이제 발전 에너지는 워낙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고 이 새로운 산업들 전기전자라든지 전자표시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 쪽에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서비스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를 이제 밤에 많이 사용되는 데가 물론 공장에서 사용하지만 네온사인 조명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여기도 지금 이제 조명이 이렇게 켜져 있어서 이게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조명을 갖다 많이 안 써도 되는 게 필요해요.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우디가 설계를 잘했다는 게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이런 조명이나 자연광을 갖다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집들을 갖다 지은 것들이 있고 그런 개념을 갖다 도입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런 조명을 안 쓰고 또한 조명을 쓰더라도 요새는 LED 조명이 나오죠. LED 조명으로 갖다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아요. 진짜로. 단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아직까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LED에서 나오는 파장이 이런 일반 그 여태껏 쓰던 형광등이나 백열등하고는 다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일단은 LED 조명을 갖다가 쓰는 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주위에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단으로 이제
연소 설비라든지 증기 시스템이라든지 열 사용, 또 전력 시스템, 모터 시스템, 건물, 신재생 에너지, 공정 개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서 실제로 선진 감축 기술로 27대 R&D를 해야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 같다 추측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라왔다, 상승됐다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보면은 앞으로 어느 쪽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쪽에 직업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거는 R&D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만간에 이와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체에 보급되어서 생산 시스템에 갖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은. 미래 전망에서 보게 되면은 저런 쪽으로 분명하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자리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탄소 에너지 기술 조업 부문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현존하는 기술하고 신규 기술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아마 이게 마지막일걸요 아마 일단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클럽이란 무엇인가 아까 로마 클럽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클럽에 대해서 잠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실제 로마 클럽이 1차 로마 클럽만 보고서만 낸 게 아니라 2차 또 미래 예측 보고서까지 이와 같이 3번에 걸쳐 94년까지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됐다 하는 것 같다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로마 클럽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속해서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에서 EIP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셨네? 네? 산업단지를 갖다가 생태산업단지라고 그러니까 좀 산업단지가 어떻게 생태산업단지가 되나 그렇게 이해 또는 어떻게 보면 생태라는 말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생태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됐나 산업단지가 어떻게 붙이게 됐나 의아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와 같은 거가 되었던 거는 그 생태 즉 순환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생태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이 나오고 산업 폐기물은 대부분 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아주 악성이죠. 악성 폐기물이 많죠. 악성 것들이 많은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도입된 게 인더스트리얼 에콜로지, 산업 생태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 즉 생태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하게 됐어요. 생태학은 생태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과 같이 하면서 하나의 흐름, 순환 과정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대한 거는 그렇고 다음에 생태계 구성은 아까 봤던 그 생물학적 구성, 그러니까 이 자연의 환경의 구성이나 크게 차이 없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생화학적 순환이라든지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이런 개념 들어가면서 실제로 탄소가 이와 같이 순환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 지구에 있어요. CO2가 올라가지만 CO2는 다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바이오매스로. 여하튼 순환이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문제가 여기 있듯이 CO2가 바닷물에 굉장히 많이 잠적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CO2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대기로 올라올 거라고요. 대기로. 그렇기 때문에 CO2의 발생량을 갖다 조절하기 힘들어진다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절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이제
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금방 태양이 CO2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갖다 차단시키게 되고 빙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충분하게. 나의 질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순환 과정을 갖다가 갖고 있고 질소 자체도 다 탄소 질소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원소들인데 우리 생명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순환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생태계는 실제로 항정성이라는 상호유전성, 복잡성, 적응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생태계의 관계를 갖다가 산업단지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용어가 생태산업단지 에코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호관계에 있고 순환관계에 있는 것 갖다가 생태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에도 적용을 해보자 하게 된 게 바로 이 생태산업단지인데요. 변하는 생태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산업단지가 뭔지를 갖다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 이제 생태산업단지는 청정생산을 갖다 개념을 했어요. 청정생산이란 뭐냐면 가능한 나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갖다 발생하지 않으면서 생산하는 기술을 갖다 청정생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폐기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고 대기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고 물, 그러니까 수죠. 물을 갖다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폐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폐수도. 그러니까 물도 많이 안 쓰고, 대기로 발생되는 것도, 날아가는 것도, 대기로 날아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 원료가 폐기물로 가는 것도 없는, 가능 없는, 그와 같은 생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를 갖다가 생각할 때 거기서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물이라든지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갖다가 여기선 폐기물이 되고 얘는 부산물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그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또는 공장이 있어요. 공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을 갖다 그 옆에다가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설계를 하고 대표적으로 울산이나 또는 여천의 여수 그쪽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가보시게 되면 커다란 정유 공장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여기서 커다란 석유 공장, 그러니까 정유 회사에서 이제 정제하고 뭐 그러면 자연적으로 약간의 부산물들이 약간이 아니라 많은 부산물들이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모아서 따로 이동하고 그러면 운반비가 많이 들죠.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 갖다 바로 파이프로 연결해서 옆에서 그걸 활용하는 공장이 세워져요. 요 정도 양은 이 큰 회사에서는 사용해서 뭘 하기에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하고 그런 건 그냥 딴 데다 넘긴다고요. 저렴하게 넘기면은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갖다 또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공장이 하나에서는 주위에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 생태산업단지의 한 개념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산물이나 폐기물 갖다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도 적게 발생하고 즉 에너지도 큰 공장에서는 가동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체적인 보일러 시스템이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때가 있다고요. 남을 때. 그런 거 갖다 다른 공장에 이제 준다고요. 에너지 주. 또는 더운 물, 온수가 발생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데
갖다 한 공장에서는 스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조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팀 시스템 때문에 뭐 100도 막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고온에 공정수가 필요한 공장이 있는 반면에 한 60, 70도 정도만 필요한 더운 물이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런 공정이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여기서는 100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딴 데로 주게 되면 60, 70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폐수로 나오는 것 같다.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서는 기양 사용할 수 있다. 보일러 없이도.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다 모아져서 그러게 된 생산력도 향상되고 경쟁력도 있고 그러면서 환경 성과가 돼 있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생태 산업단지가 돼. 근데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그냥 기업들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융화된, 쉽게 생각하면은 공장에서 전체로 산업단지에서는 사용되는 에너지가 낮에는 공장에 가동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밤에는 많이 가동하더라도 50% 가동이 될까? 그렇다고요. 그럼 50이라는 에너지가 남아 돌아간다. 그래 이 에너지를 갖다가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에 넘겨주게 되면은 밤에는 주로 주민들은 밤에 주로 이제 집에 많이 있으니까 밤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온수라든지 이런 것 갖다 많이 사용하니까 밤에는 저녁 때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아파트로 이제 넘겨주게 되면 아파트에서는 따로 보일러 가동 안 해도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공장하고 지역이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 같은 구성이 돼가지고 사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개념을 갖다 도입한 것이 바로 이제 생태 산업단지예요. 기존 산업단지하고 생태 산업단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원료들하면 이와 같이 많은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도 안 좋은데 생태 산업단지에서는 원료들하면 이 안에서 다 소화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없는, 그러니까 제품만 나오는 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100% 완전한 생태 산업단지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100% 완전한 건 없어요. 즉 제로 디스차지를 하죠. 밖으로 나는 제로 이미션,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 같은 개념의 생태 산업단지는 완전하게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걸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생되는 폐기물이 없고 제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 공생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의미가 더 좋죠.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생태 산업단지. 그래서 습지도, 제 생각은 습지도 이런 개념이 돼서 습지가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하고 서로 관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습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개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서 잘 보존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살아남아야지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 산업단지를 비교하면서 선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이 기존 산업단지는 어떻고 이 생태 산업단지가 어때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경제성만 생각한 게 이제 기존 산업단지, 환경성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공해 배출원이 되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은 지역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생태 산업단지. 이와 같은 생태 산업단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도입을 하려고 외국에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생태 산업단지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보면 독일이라든지 또는 이태리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도 그렇고 다양한 데서 같은 것 갖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여기는 이게 잘 된 사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잘 된 사례 이 산업단지에는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시멘트 공장이. 우리 여기도 시와도 또는 바늘도 잘 되려면은 시멘트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시멘트 공장은 바로
발생되는 애시, 재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시멘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 잠깐 얘기 나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부분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생태산업단지가 도입된 거가 2000년도 초죠. 2000년도 초에 이제 산업부에서 그때는 산자부였죠. 산자부에서 저 같은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생태산업단지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갖다가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제 시아바늘도 그렇고 여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몇 군데 정했어요. 국가산업단지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포항도 그렇고.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석유화학 산업단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연적으로 생태산업단지가 됐어요. 산업단지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보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되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그런 사회만 좀 더 되면은 되는 거였는데 요는 반월시와 이쪽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산업단지는 태생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처음에 도입할 때 그 과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산업단지.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산업단지를 처음에 세울 때부터 설계서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이렇게 했다 계획해서 어떤 공장을 갖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정확한 제대로 된 생태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천이나 울산이나 그렇지 큰 공장들이, 큰 대규모의 공장들이 생산 라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딸려서 작은 공장들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시아바늘은 완전히 중소기업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큰 단위의, 큰 대단위의 공장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르고 전부 다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A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좀 있으면은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를 갖다가 활용해서 재생하고 다른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양이 얼마 안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원료로 되려고 그러면 이 원료 양이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양이 1년 동안 꾸준하게 얼마큼씩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원료로 사용해서 뭘 만들 수가 있는데 잠시 뭐 한 달에 뭐 1톤 정도 나온다. 폐기물이. 그러면 공장에서 그걸 갖다 원료로 사용해서 쓰게 되면은 1톤 나오면 공장 라인에서 하루 이틀만 돌리면 다 없어질 그런 폐기물이나 부산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연결을 시키고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 이쪽 시아바늘은 그게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또는 산업부에서도 인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그 작은 단위의 그러니까 국가의 한 부분만 국가산업단지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하나의 생태산업단지로 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쪽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쪽에서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해보고 안 되는 거는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이동시켜서 이쪽에서 처리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멘트 공장이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강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애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사용을 하려면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질들이 주로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시멘트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시멘트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 제조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멘트 공장들이 있는 산업단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갖다 모아서 이게 적은 양만 있으면 뭐 소용없으니까 이걸 갖다 양을 일단 많이 만들어야 돼. 부산물이나 많이 갖다 모아야 돼. 자체적으로 이 산업단지별로 산업단지 모아가지고 그런 데랑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바늘 시야 자체로만 생태산업단지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거는 소각로에서 또는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장들을 갖다 연결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성공적으로 됐죠.
근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양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블록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조사들을 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 바뀌지 않는 한 완전한 여기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생태산업단지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뭐 여천이나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쉽지 완전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IP라는 개념이 바로 처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면 디자인서부터 제조서부터 가치평가라든지 또는 재활용할 거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거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또는 물이 자원들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노동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가 또는 개념을 잡는 거가 바로 이 EIP의 개념이에요. EIP의 개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같다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아까 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시흥안산 에코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뭐 나름대로 이와 같은 교육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게 여기 성림이 있으면은 성림 이게 W는 물인데 웨스트 W가 웨스트죠. 폐기물이죠. 성림을 하고 이쪽 염료에서 이제 여기 안산에 자원 재활용 공사가 있죠. 거기서 발생되는 HW 그러니까 핫워터 그러니까 온수가 이 도시개발 공사를 거쳐가지고 염료공단에 염색공단으로 넘어가고 또 STX에서 이제 S 스팀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또는 SK에서 스팀이 여기서 발생되는 여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갖다가 KG 에너지에 공급하고 그러면 이게 발전해서 에너지 쪽에서 이 발전해서 전기를 갖다 만드는데 단석이랑은 SK ESK에서 에코서비스 코리아에서 폐기물이 에코서비스 코리아로 가고 스팀을 갖다가 단석으로 공급해주고 이와 같은 관계들이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많이 해보려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일부 된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원료적으로 본 거니까 개념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서 화공 쪽에서 또는 산업 쪽에서 본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다음에 이거는 그 수도권 EIP에서 만든 자료를 갖다 제가 갖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잠깐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쪽에서 에너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갖다가 사례로 이와 같이 1, 2, 3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산업단지 시화바늘 그 센터에서 이 자료를 갖다 만든 건데 실제로 이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와 같이 빨간 걸로 돼 있어서 지역으로도 나가고 있고 이 라인은 지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그와 같은 도움들이 서로 되고 있고요. 다음에 시야염색 폐수 열원을 활용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갖다 구축을 했고 또한 바늘 염색에서도 구축되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 또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집단화를 통해서도 한편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막 분산돼서 안 좋으니까 갖다 모으는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그린센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 추진하면서 중소도금업체를 갖다 모은다는 PCB 업체를 갖다 집단화시킨다든지 하면서 어떤 효과를 갖다 보고 있고 또한 이런 사업을 다 뿌리산업 특화 단지라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청정 표면 처리 업체는
도금업체죠. 도금업체들 갖다 이렇게 따로 집중적으로 모으는 작업들 갖다 하고 있고요. 배기물 소각 시스템을 갖다 이러한 표면 처리 에너지 공급 자체도 하면서 하고 있고, 또한 이 폐열 공급이라든지 폐열 수급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도 하면서 서로 공장들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관계도 맺고 있고, 재제조하는 그런 과제들도 하고 있고요. 또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주정폐수 바늘에는 그 진로 발효가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주정폐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라든지, 또 유기성 슬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라든지 여하튼 것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효과들이 현재 유기성 슬러지를 이용한 거라든지 여하튼 효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온실가스랑해서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까지 해서 이거를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갖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 생태산업단지랑 관련해서 개념이나 몇 가지 필요한 부분 제가 자료를 갖다가 제 의제에 넘겨드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